자, 이제 테마 54번입니다. 이게 이제 행정론에서 기획기법도 몇 차례 나왔네요. 근데 이게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우선. 자, 그 기획기법에서 기획의 필요성 나와 있는데, 기획은 사회복지조직의 목표가 불확실하다고 했는데, 목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뭐 합리성 증진, 효율성, 효과성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책임성을 이행하게끔 하고, 그건 그냥 봐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기법 봐보세요. 기획기법에서 이 간트 차트하고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이 나와요. 이게, 자, 이 둘의 차이는, 간트 차트는 거기 보면 시간별 활동 계획도표라고 되어 있죠. 시간별 활동 계획도표라고도 하고, 얘는 활동들 간에 또는 프로그램들 간에 또는 세부 목표들 간에 상관관계는 알 수가 없고, 얘는 거기서 중요한 게 선후관계예요. 선후관계. 어떤 게 먼저 시작되고 그다음에 어떤 게 먼저 끝나고 또 뭐 이런 것들 알 수 있는 거죠. 선후관계를 알 수 있는 거지 상호관계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걔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 봐보세요. 거기에 이제 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설정된 주요 세부 목표와 프로그램에 또는 세부 목표들 간에 또는 세부 활동들 간에 또는 프로그램들 간에 상호관계, 즉 상호 연관성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걸 상호 연관성 또는 상관관계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상호관계, 상관관계 또는 상호 연관성, 그것들 간의 상호 연관성과 그 다음에 시간 계획을 연결시켜서 도표화시킨 것이다. 자, 다시 한번 프로젝트의 목표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과업들 간에 또는 활동들 간에 또는 세부 활동들 간에 그 관계를 그것들 간의 관계, 즉 상호 관계, 상관 관계를 논리적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도식화한 것이다. 자,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최초로 시도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 더 유용한 기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번 반복됐던 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퍼트, 즉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뭐 다 그 과정상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칠 때 더 빠르게 과업이 달성될 수 있고 이런 것도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퍼트가 그렇게 유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최초로 시도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 이제 이게 유용한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단계 그 원이 이제 단계예요. 그 다음에 화살표가 활동이거든요. 자, 그거인데 이게 이제 임계 경로 구하는 게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자, 임계 경로를 먼저 봐야 하는데 그거 제가 그림이 그게 퍼트 차트예요. 걔가 퍼트 차트인데 제일 아래 보면 임계 경로 나와 있죠. 임계 경로를 보면 임계 경로에 퍼트의 활동 연쇄망 속에서 즉 퍼트 차트에서 조사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이르는 경로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로입니다. 자, 거기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로예요. 근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임계 경로에서의 그 시간은 조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 확보되어야 할 시간이에요. 그 시간 자체가. 자, 그러니까 그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로이고 그때 그 시간이라는 것은 최소한 확보되어야 할 시간이에요. 이건 이제 질문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오랜 시간이고 근데 최소한 확보 이게 뭐냐 이게 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은데 사실 똑같은 겁니다. 자, 거기서 제가 퍼트 차트 있잖아요. 거기 제가 그려놓은 거 0에서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잠깐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거기서 자, 여기에 0, 1, 2, 3, 4, 4, 5. 이 화살표가 이제 활동이고요. 이렇게. 이걸 이제 구하는 방법은, 임계 경로를 구하는 방법은, 자, 이게 화살표를 따라가가지고 끝까지 가는 방법이 이제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이거 이제 이런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로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퍼트 차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는 화살표를 따라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경로들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임계 경로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게 계산하기 편하게 여기를 각각 하루씩 걸린다고 봐보세요. 여기를 다. 근데 여기만 5일 걸린다고 봐보세요. 1에서 3으로 가는 것만 5일 걸리고 나머지 다 하루 걸린다고 봐보세요.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여기는 1111이니까 여기 4일 걸립니다. 여기는.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은 하나, 둘, 그다음에 하나 여기도 이제 하루 걸린다고 하면 하나 그러니까 5일 걸립니다. 이제 빨간색 경로가 여기 하나, 그다음에 여기 5, 그다음에 하나니까 8일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임기 경로예요. 빨간색 경로가. 알았죠? 이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로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그 시간, 이 8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는데 최소한 확보되어야 할 시간이에요. 적어도 이 시간은 무조건 확보돼야 돼요. 여기는. 예, 그래서 그게 최소한 확보되어야 할 시간이다. 왜냐하면 다른 게 아무리 빨리 끝난다 하더라도 여기서 얘가 뭐 0, 1, 2, 3까지 이렇게 3일밖에 안 걸렸다 하더라도 이 3에서 4까지 가려면은 여기를 기다려야 돼요. 0, 1, 3 여기가 온 걸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5일을 무조건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8일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확보되어야 할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거의 OX 문장 보니까 임계 경로는 전체 활동이 끝나기까지 가장 짧은 경로이다. 그럼 틀리죠. 자, 장점은 거의 장점 봐보세요. 개별 활동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이 전체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5일 걸렸던 것을 이걸 좀 단축시켜 보면 다른 과업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추정할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필요한 과업들을 전체 그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그 논점 플러스 해가지고 본래 1급의 논점인데요. 걔가 이 기획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우리 시험은 이제 간트하고 퍼트만 나왔어요. 특히 이제 퍼트가 계속 나왔는데, 근데 기획 기법은 이거 말고도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프로그램 그 클라이언트 흐름도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뭐 방침 관리 기획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한테 나올 가능성은 없고, 거기 클라이언트 흐름도가 2015년 보기 문제가 나왔을 때 얘가 보기 지문에 떴어요. 보기 지문에 그냥 얘가 정답은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개념만 그냥 우리는 알고 가면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기관의 서비스 경로를 거쳐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서비스 공정도를 얘기합니다. 그 정도만 그냥 개념만 알고 가면 돼요. 자, 그다음에 156쪽으로 와보세요. 156쪽에 의사결정 나와 있는데, 자, 의사결정에서는 개인적 의사결정과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나뉘어요. 자, 근데 의사결정자가 개인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할 수 있는 기법,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의사결정 나무 분석과 대안선택 흐름도표가 있습니다. 자, 그건 우리한테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이제 집단적 의사결정인데,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이제 델파이 기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델파이 기법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해버렸어요. 조사론에서. 델파이 기법 공부했고, 그다음 명목 집단 기법도 공부를 했습니다. 조사론하고 겹치는 부분이고요. 다만 거기에 브레인스토밍 있죠? 제기된 아이디어에 대한 개선을 담지 않는 비판을 자제하는 것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그다음 이제 1급에서 나왔던 논점인데 시넥틱스, 거기에 이제 집단 토의를 하지만 지도자 혼자서 주제를 알고 그 집단의 문제를 제시하지 않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변증법적 토의는 반대를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찬반 토론을 하게끔 하는 것인데, 어떻든 이제 나머지는 안 나왔고 델파이만 따로 챙기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157쪽으로 와보세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자, 이게 리더십이 그간에는 칼리스의 리더십 이론이 그간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근데 2018년 보호직에서 이게 삐껴 나왔어요. 1급의 논점이 나와버렸죠. 1급에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안 나왔던 게 나와버렸는데, 그 리더십 이론은 거 보면 전통적 리더십, 그리고 그 양가로 이번에 보니까 거래적 리더십 나와 있잖아요. 예, 이게 최근의 리더십인데, 거기 이제 전통적 리더십과 최근의 리더십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전통적 리더십 봐보세요. 특성 이론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 이론이 나오고, 행동 이론 다음에 상황 이론이 나온 겁니다. 순서예요, 순서. 그러니까 특성 이론의 한계를 비판하고 행동 이론이 나온 거예요. 행동 이론의 한계를 비판하고 상황 이론이 나온 겁니다. 자, 그거 나왔으니까 알아야 돼요. 그거 그 어렵지도 않고 내용이 되게 간단해서 알아놔야 합니다. 이거. 자, 특성 이론은 리더의 성격적 특성과 우수한 자질을 중시 여깁니다. 리더의 특성을 연구해요. 즉, 근데 그 특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타고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성 이론에서는 어떤 걸 전제하냐면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 이 성공한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의 이제 특성을 연구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특성, 어떤 자질을 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했지? 해서 리더로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리더의 용모와 같은 신체적 특성, 뭐 판단력, 언어 능력, 지능, 성격 뭐 등등등 나와 있고, 그다음에 행동이론으로 가게 되면 행동이론은 리더의 행동을 중시 여깁니다. 이제 리더의 행동, 리더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효과적인 리더십이냐 요겁니다. 자, 그러면 바람직한 리더십의 행동은 훈련을 통해서 개발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행동이라고 하는 건 훈련이 가능하잖아요. 훈련에서 개발이 가능하니까 이 행동이론은 결국은 리더십은 개발이 가능하다, 훈련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전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행동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이 아이오와 연구, 오하이오 연구, 미시간 연구 관리격자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오, 미, 관인데 그중에 관리격자 모형이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에요, 걔가. 그래서 결국은 걔가 나왔죠. 그게 나왔는데 아이오와 오하이오, 미시간은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몰라도 돼요. 우리는 몰라도 되고, 다만 이제 관리격자 모형은 알아야 돼요. 자, 블레이크와 머튼이 이 관리격자 이론을 모형을 제시했는데요. 자, 거기에 인간에 대한 관심과 생산에 대한 관심이라고 되어 있죠. 즉 사람에 대한 관심과 생산은 뭐예요? 일이죠, 일, 업무. 업무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 행동이론은 간단한 게 뭐냐면은 사람 중심이냐, 즉 직원 중심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 중심이냐, 즉 과업 중심이냐, 그 둘로 나뉘는 거예요. 리더가 둘 중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질 때 그 효과적인 리더십이냐, 그렇다면 둘 다 관심을 가질 때냐, 그 중에 어떤 하나를 가질 때 관심이냐, 요거거든요. 근데 블레이크와 머튼의 이론에서는 인간과 생산 둘 다에 관심이 있을 때 최적의 리더십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기본적인 5개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무관심형, 그 다음에 컨트리 클럽형으로 우리 시험에 나왔었죠. 이게 호인형인데, 그 다음에 과업형, 중도형, 팀형입니다. 참고로 그 관리격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둑판을 얘기해요. 바둑판 모양. 바둑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가 이제 인간이에요. 인간에 대한 관심 낮고, 그 다음에 생산에 대한 관심 낮고. 자, 지금 관리격자 모형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자, 인간에 대한 관심도 적고 생산에 대한 관심도 적어요. 그러면 이 사람 무관심형이에요. 무관심형 여기가. 근데 생산에 대한 관심은 적은데 사람에 대한 관심은 높아요. 여기는. 그럼 이 사람 좋아하니까 호인형이죠. 호인형. 거기서 이제 컨트리 클럽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관심은 적은데 여기 오로지 생산에 대한 관심만 높아요. 이 사람은 일 좋아하니까 과업형이에요. 그러면. 자, 그리고 인간에 대한 관심 중간, 생산에 대한 관심 중간. 여기 중간이니까 중도형이에요. 자, 이거 둘 다 높을 때 여기가 팀 지향 리더십이에요. 알았죠? 근데 결론은 뭐다? 결론을 알아야죠? 어떤 게 효과적인 리더십이다? 이거 둘 다 높을 때, 즉 팀 지향 리더십이 효과적인 리더십이다. 중도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중도형이 아닙니다. 둘 다 높을 때예요. 둘 다. 이렇게 하면 돼요. 결론. 자, 그 다음에 상황이론으로 가게 되면 제가 지금 특성이론에서는 세부이론을 봐주지 않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안 나오니까 안 봐준 거예요. 알았죠? 특성이론은 안 나옵니다. 예, 세부이론이 안 나와요. 아예. 그냥 특성이론은 리더의 특성, 자질을 중시한다. 리더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을 때 효과적인 리더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상황이론으로 가보세요. 이번에는 리더가 처한 상황입니다. 상황을 중시 여겨요. 자, 업무 환경 특성에 따라 필요한 리더십은 달라진다. 즉 효과적인 리더십은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상황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이 거기 2가지가 나왔습니다. 상황이론도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론, 일단 그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이론이 대표적인 이론이긴 하지만 우리 시험에 이제 피들러의 상황적합 이론까지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자, 이 피들러의 상황적합 이론을 보면은 리더십의 유효성은 리더와 구성원 간에, 즉 집단이니까 구성원입니다. 직원들, 그러니까 리더와 직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그 다음에 상황의 호의성, 그 상황의 호의성 밑줄 그어보세요. 상황의 호의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 상황의 호의성이 뭐냐면은 바로 리더에게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냐 이 얘기예요. 리더에게 좋은 상황이 호의적인 상황이냐 요거거든요.
근데 리더에게 호의적인 상황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세 가지 상황적 요소가 나와 있죠. 거 보니까 리더와 부하의 관계예요. 첫 번째, 이게 뭐냐면은 부하들이 막 리더를 막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막 신뢰하고 존경하고. 그러면 리더들이 막 아니 그 구성원들이 리더를 막 부하들이 막 존경하면 그건 상황적 호의성이 좋은 거죠. 리더에게. 또 하나, 과업이 구조화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과업의 구조화 정도는 뭐 이제 그 업무 분장이나 또는 이제 그 업무의 할당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 어떻든 이제 그게 구조화되어 있느냐. 이 구조화되어 있으면 리더에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관리자의 지휘 권력, 그걸 직위 권력이라고도 하는데 직위 권력 또는 지휘 권력, 이건 뭐냐면은 관리자가 즉 리더가 인사고과에 개입할 수 있는 걸 얘기해요. 상벌을 내리거나 승진을 시키는데 그 권한이 있느냐 이거예요. 직위 권력이 있느냐. 그럼 당연히 벌을 내리고 상을 주고 그다음에 승진을 시키고 이런 것에 이게 있다면 당연히 관리자에게 유리하죠. 즉 리더에게 유리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모두 유리하면 리더에게 상황적 호의성이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거의 두 가지 리더 유형이 나와 있죠. 관계지향적이냐, 과업지향적이냐. 결국은 행동적인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 좋아하냐, 일 좋아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해야 하느냐, 그렇다면 일 중심으로 해야 하느냐 이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자, 그게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오른쪽 봐보세요. 오른쪽 논점 플러스 이제 이게 1급 본래 1급에서 나오는 논점이에요. 근데 이제 공무원 시험에 나온 건데 세 가지 상황 조건이 모두 강하면 리더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즉 상황적 호의성이 있는 거죠. 근데 모두 약하면 이 세 가지가 모두 불리하면 상황적 호의성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 상황적 호의성이 모두 좋거나 모두 나쁘면 리더는 과업 중심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알았죠? 그때 효과적인 거예요. 근데 어느 하나는 좋은데 나머지 한두 개 나쁘면 그럴 때에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인간 중심적 행동을 해야 돼요. 결론은 그겁니다. 알았죠? 뭐 별거 없죠? 자, 피들러의 상황 적합이론 다시 한번 리더의 상황적 호의성을 보게 되는데 이 상황적 호의성을 보는 것은 세 가지를 본다. 부하와의 관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조와 정도, 그 다음에 그 직위 권력,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좋거나 모두 나빠버리면 그때는 과업.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관계 중심.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허쉬어 블렌차드의 상황이론인데 허쉬어 블렌차드는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상황, 이때 여기서의 상황은 바로 부하의 하급자의 성숙도예요. 그 표가 요약되어 있는 건데 부하, 하급자의 성숙도입니다. 자, 하급자의 성숙도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둘로 결정돼요. 하나는 능력, 하나는 의지. 자, 부하 직원이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의지가 있느냐, 요겁니다. 자, 능력도 없는데 의지도 없네. 자, 이런 경우는 부하의 성숙도가 낮은 거예요. 낮음으로 되어 있죠? 성숙도는 낮은 거예요. 능력도 없는데 일도 안 하려고 해. 의지도 없어. 일할 의지도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시해야 돼요. 효과적인 리더십. 자, 근데 거 보세요. 능력은 없는데 의지가 있어. 능력은 없는데 의지가 있는 경우는 업무 성과는 좋지 않은데 맨날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게 목격이 돼요. 늦게까지 일하는 건 목격이 되니까 일할 의지는 있는 거죠. 그런데 업무 성과는 좋지 않아 이 사람. 일할 방법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시해줘야 돼. 일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능력은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제시형 또는 설득형입니다. 즉 멘토를 연결시켜줘야 돼요.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가르쳐줘야죠. 그 다음에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어요. 자, 들어올 때 입사 성적도 좋아요. 뭐 각종 자격증도 막 있고 뭐 이렇게 어학 능력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막 어떻든 막 굉장히 능력은 있는 사람인데 맨날 지각하고 틈만 있으면 빨리빨리 퇴근하려고 하고 이렇게 의지가 없는 사람은 참여시켜야죠. 자, 마지막으로 능력도 있고 의지가 있으면 일을 더 주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일을 더 시킨다 하면 안 되고 과업량을 더 주면 안 되고 능력도 있고 의지가 있는 경우는 그냥 맡겨버려야 돼요.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이게 위임형입니다. 알았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만 자, 다시 한번 능력과 의지가 없는 경우가 낮은 경우 부하의 성숙도가, 그 다음에 능력 의지 모두가 있으면 부하의 성숙도는 높은 겁니다. 나머지는 중간인 경우입니다. 자, 거기까지. 그 다음 이제 거래적 리더십인데 이게 이제 번지라고 하는 학자가 이걸 이제 거래적 변혁적 리더십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안 나왔네요. 기초 표기가 안 된 것 보니까. 근데 거래적 리더십은 이게 전통적 리더십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적 리더십.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거기 안정지향적인 리더십이다 해가지고 보수와 지위를 보상하는 것과 같은 거래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즉 말 잘 들으면 보수를 더 올려줘요. 그리고 승진을 시켜줘요. 말 안 들으면 처벌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죠, 말 그대로. 내 말 잘 들을 거야? 그래, 돈 더 줄게. 승진시켜줄게. 말 안 들을 거야? 나가. 그렇지 않으면 뭘 깎든지 벌을 주든지 그런 거예요.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직원, 부하 입장에서 돈 이거밖에 안 줄 거야? 월급 나 이것밖에 안 줄 거예요? 그래, 너 월급 이 정도밖에 안 주면 나도 뭐 적당히 일하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잖아요. 쟤는 막 보수가 올라가는 나는 보수를 적게 해주면 뭐 그래, 뭐 적당히 일하면 되지. 이게 바로 거래적 리더십이에요. 예, 준 만큼 하겠다 이거죠. 자, 근데 거 보세요. 변혁적 리더십은 변화 추구적이고 개혁적인 리더십입니다. 즉 도덕적 가치와 이상에 호소시켜서 하는 겁니다. 좀 더 고차원적인 도덕적 가치와 이상에 호소시키는 거, 호소해서 의식을 변화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 공부하면 이거는 이제 많이 한 거고, 그 다음 158쪽 가보세요. 칼리슬의 리더십 유형이 그간에 2011년 사회복지직의 문제가 먼저 나왔어요. 얘가 맨 처음에.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한참 안 나오다가 느닷없이 삐껴나와 버린 건데요. 자, 거기 칼리슬의 리더십 유형은 권위의 소재에 따른 유형입니다. 이것도 되게 간단해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행정론은 전체적으로 어렵지가 않아요. 이해만 하면. 뭐냐면은 그 칼리슬의 리더십은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권위의 소재가 상급자와 그 다음에 하급자로 나뉩니다. 자, 이 권위 소재입니다. 권위의 소재입니다. 자, 상급자한테 전적으로 있는 경우, 권위가 상급자한테 전적으로 있는 경우가 지시적 리더십이에요. 지시적 리더십. 상급자한테 전적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독재가 돼요. 그래서 전제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독재죠. 그러니까 권위가 전적으로 상급자한테 있는 경우. 자, 그러면 하급자한테 전적으로 있는 경우. 이거는 이게 그 하급자한테 맡긴 거기 때문에 위임적 리더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급자가 자율적으로 하게 되니까 자율적 리더십이 됩니다. 근데 이걸 나쁘게 얘기하면 상급자가 지금 하급자한테 완전히 맡겨버리고 전적으로 줘버리고 그냥 방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방임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근데 상급자가 권한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급자를 그러면서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기 참여적 리더십은 상급자가 권한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급자를 참여시킨 거예요. 참여시켰으니까 참여적 리더십이 됩니다. 하급자들도 참여해가지고 결정했으니까 민주적 리더십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자,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얘를 잡아야 돼요. 가운데를. 얘를 잡아놓고 얘들 이제 이 참여적 리더십을 물어보면서 얘들을 집어넣어서 트리급 내거든요. 문제를 항상 낼 때. 1급 시험도 그렇게 내요. 그러니까 이제 참여적 리더십을 딱 잡아야 하는데 그거 봐보세요. 지시적 리더십을 보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명령과 복종을 강조하고 조직원들을 보상과 처벌로 통제한다. 말 잘 들으면 보상, 말 안 들으면 처벌. 자, 조직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선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죠. 자, 조직체 성원들을 보상처벌의 연속성 상의 통제 관리합니다. 자, 장점은 정책의 해석과 집행에 일관성이 있다. 고문장. 이것도 질문 은근히 많이 해요. 자,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정책의 해석과 집행에 일관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시를 내리는 사람 누구죠? 상급자예요. 상급자. 상급자가 내리기 때문에 하급자들은 별도로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그 근무했던 대학의 총장님이 그 직원들한테 간혹 그런 말을 했어요. 야, 너 생각하지 말라니까? 왜 네가 생각해? 하라는 데만 하지 왜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깜짝 놀랐었는데 그거죠. 너 해석하지 마. 그 얘기예요 지금. 그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완전 독재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정책의 해석과 집행 일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고 위기 시에 기여합니다. 자, 명령과 복종을 강조하기 때문에 통제와 조정이 쉽습니다. 근데
조직원들은 사기가 저하되죠. 그리고 경직적이에요. 하라는 대로만 해야 하는데 혹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잘못됐다는 얘기 들을까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경직적이에요. 자, 근데 참여적 리더십 봐보세요. 자, 조직 구성원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 일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한다. 자, 상급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 그거 중요하죠. 포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상급자가 권한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장점 봐보세요. 집단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데 유리합니다. 즉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자, 조직원들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적용이 유리하고 부하 직원들의 동기와 사명감이 증진돼요. 왜? 자기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도 의견도 냈고, 그죠?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헌신성이 높아지고 동기도 강화됩니다. 자, 조직의 목표를 스스로 내재화도 시키고요. 그다음 업무 수행 능력도 높아지게 돼요. 자, 새로운 정보 교환이 활발해지죠. 직원과 리더와 직원들 간의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네, 단점은 뭐예요? 지시적 리더십보다는 아무래도 참여 시간이 걸리고 긴급한 결정을 할 경우 어려움이 있죠. 아무래도 지시와 비교를 해보면 이게 상대적인 것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이 많은 시간이 비용 부과되고요. 그다음에 책임 분산으로 인해서 조직이 무기력해질 수도 있다. 그 단점, 그거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책임 분산으로 인해 조직이 무기력하게 될 수 있다를 자율적 리더십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참여적 리더십에 해당된다는 거 문제 풀 때 헷갈려요. 이거 자율적인가? 조심해야 돼, 그거. 참여적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적 리더십 봐보세요. 하급자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상급자가 권한과 책임을 전적으로 동그라미 전적으로 하급자한테 위임해버렸어요. 하급자한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전문가 조직에 적합해요. 전문가 조직의 경우는 아예 맡겨버려야 하니까 전문가가 알아서 하게끔. 거의 이제 부하 직원들은 스스로 프로그램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장점 봐보세요. 직원들은 조직의 규칙이나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재량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즉 하급자들이 전문가인 이 하급자들이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합니다. 자, 단점 보세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어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수행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뭐 제가 자발적으로 지금 하는 강의이긴 한데 제가 특강 같은데 이렇게 하잖아요. 대학 특강.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전문가로서 참여를 하는 거죠. 학생들이 이렇게 특강을 하게 되는데 방학 특강이나 뭐 그 학교 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 경우에 그러면 제가 만약에 강의를 엉망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누구를 탓할 겁니까? 저를 탓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학교 책임자를 탓하겠죠. 또 왜 어떻다 저런 사람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강의를 초빙해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그죠? 이게 프로그램 서비스 수행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가 늘어납니다. 내부 갈등이 생겨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거 왜 그래요? 상급자가 권한을 완전히 포기해버렸거든요. 상급자가 전적으로 하급자한테 줘버린 경우니까 내부 갈등이 생겨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리더의 무관심. 그죠? 전적으로 줬으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방임이라고 했잖아, 아까. 무관심. 이런 말을 쓰는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내부 갈등 개입이 어렵다. 아까 한 거. 자, 그 다음에 159쪽 와보세요. 슈퍼비전이요. 이게 서울시 2018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이전체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이건 제가 계속 넣어놨거든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넣어놨는데 우리 그 사육 전담 공무원 계속해서 이전에 이제 소진 현상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사건들도 있고 했었는데 여전히 뭐 일은 많지만 이게 이 소진과 관련해서 슈퍼비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젠가 나올 거다 했는데 나왔습니다. 그거 보면 이제 그 슈퍼비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행정적 슈퍼비전, 교육적 슈퍼비전, 지지적 슈퍼비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 행정적 슈퍼비전은 기관의 규정과 절차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복지사를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통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제 기능입니다. 이게 사회복지사의 통제. 슈퍼비전이 통제 기능이 있나요? 있어요. 그게 바로 행정적 슈퍼비전이에요. 그래서 그건 행정적 상급자로서의 역할이죠. 그 아래 보니까 역할은 행정적 상급자로서의 역할. 그 다음 이제 교육적 슈퍼비전은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켜주는 것이죠. 교육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이때는. 자, 지지적 슈퍼비전은 동기와 사기를 진작시키는 거죠. 상담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지에게 슈퍼비전을 하는 것인데 거기 이제 세 가지 기능.
그리고 세 가지 역할, 그리고 그것들의 목적, 그것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58쪽, 아니, 테마 58번. 160페이지의 테마 58번입니다. 예산 수립 모형입니다. 예산 형식. 자, 여기서 네 가지가 나와요. 넷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답은. 넷 중에 하나예요. 넷 중에 하나. 자, 이게 특히 이게 과거 기출 문제까지 보게 되면 이게 보호직에서 특히 또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보호직에서 이제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서울시하고 보호직에서. 그렇지만 사회복지직에서 안 나오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예. 자, 거기 품목별 예산, 그다음에 성과주 예산, 기획 예산 넘겨보세요. 그다음에 연기준 예산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넷 중에 하나예요. 넷 중에 하나. 예. 넷 중에 하나. 자, 거기 이제 품목별 예산은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품목별 예산 다음에 그 다음에 성과주 예산,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계획 예산이라고도 하고 프로그램 계획 예산, 프로그램 기획 예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기준 예산. 넷 중에 하나예요. 넷 중에 하나. 맞죠? 이거 넷 중에 하나. 자, 그러면 우선은 얘들이 어디로부터 시작을 하냐면 얘는 품목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서 시작합니다. 자, 성과주 예산은 조직의 활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계획 또는 기획 예산 얘는 조직의 목표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연기준 예산은 매년 새롭게죠. 제로 베이스니까 매년 새롭게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품목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계속해서 점증적으로 증가되는 점증주의 예산이 되게 됩니다. 자, 점증주적 예산 방식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개요 보니까 얘가 가장 오래된 거예요. 순서가. 자, 품목별 예산이 먼저 나온 겁니다. 알았죠? 품목별 예산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과주의, 계획, 그 다음에 연기준. 순서예요. 순서. 나온 순서. 근데 얘가 가장 오래됐죠.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일정 금액만큼 증가한다. 왜 그럴까요? 왜 증가될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나눠보면 자, 이 품목별 예산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하급 부서에서 수립해가지고 위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얘도 밑에서 수립해서 위로 올려보내요. 자, 얘도 밑에서 수립해서 위로 올려보내요. 근데 얘만 위에서 수립해서 조직의 상층부에서 수립해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형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는 분권이라고 하는 거죠. 분권. 자, 의사결정 권한이 하급 부서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를 분권화 조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급 부서에 이제 있는 거,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은 밑에서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권이고요. 의사결정 방향은 상향식이 됩니다. 정책 결정 흐름 방향은 얘도 분권이고 상향식입니다. 얘도 분권이고 상향식입니다. 얘만 위에서 수립하니까 위에서 결정했으니까 직권이고 하향식입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자기들 부서 예산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의 부서 예산을 당연히 전년도보다는 증가시키고 싶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자기 부서가 자기들이 자기 부서를 깎지는 않잖아요. 계속 증가시키려고 하지. 네, 점증주 예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산의 통제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별, 서비스별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예산의 통제라고 되어 있죠. 예산의 통제 기능. 그죠? 얘가 예산의 통제 기능입니다. 통제 얘는. 자, 예산의 통제 기능.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예산의 관리, 예산 관리 기능이고요. 여기는 예산 기획입니다. 기획. 자, 예산 통제 기능인데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얘는 지금 이 품목이라고 하는 게 어떤 품목이냐면 이게 지출 품목이에요. 지출 품목별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지출 품목별로. 즉 거기 지출 항목별로. 이게 정부 기관으로 보게 되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행정부잖아요. 여기 행정부에 수립해서 입법부에서 심의하게끔 하는 거예요. 입법부에서. 근데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출 품목별로 예산을 수립하게끔 만들게 되면 그 지출 행위 자체를 통제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출 품목별로 예산을 수립하는 거니까 뭘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출 행위를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의 통제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하거든요. 지출 품목 용도로만, 그 용도로만, 정해진 용도로만. 그래서 거기 이제 장점 단점 봐보세요. 자, 지출 근거가 명확합니다. 예산 통제에 효과적입니다. 지출 품목별 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다시 한번 이건 이제 구분해야 돼요. 얘는 지출 품목별 통제예요. 근데 이따가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데 성과주의 예산으로 오게 되면은 프로그램별 통제가 돼요. 자, 다시 한번 이걸 사업별 통제라고 해요. 알았죠? 프로그램별 통제. 얘는 지출 품목별 통제. 얘는 프로그램별 통제 또는 사업별 통제 이렇게 돼요. 서로 다른 거예요. 자, 거기 예산 항목별로 지출이 정리돼 회계자급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회계자에게 유리합니다. 얘는 회계자에게 유리해요. 자, 그 다음에 작성이 용이합니다.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사용하기 간편합니다. 자, 단점. 예산 증감에 신축성이 없다는 거. 그죠? 예산 증감에 신축성이 없다. 자, 예산 증감이 나왔네요. 느닷없이. 자, 여기는 예산의 증감에 신축성이 없습니다. 예산 증감의 신축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요. 예산의 증감에 얘는 신축성이 있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예산 집행에 신축성이 있습니다. 얘가. 여기는 예산의 증감. 여기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얘도 예산의 증감에 신축성은 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산 증감, 신축성이 있다는 말은 지금 어디만 적용되고 있냐면 얘가 지금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이 있고 예산 증감에 있어서 신축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 예산 증감 신축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건 바로 뒤에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단점 봐보세요. 예산 증감의 기준에 타당성이 희박하고 효율성을 무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효율성을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효과성도 무시합니다. 없어요. 자, 근데 여기는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효과성을 중시합니다. 그러면 얘는 효율성 플러스 효과성 플러스 그리고 우선성이라고 해요. 이걸 우선성을 다른 말로 하면 시급성이라고 합니다. 우선성까지 모두 다 고려합니다. 알았죠? 모두 고려해요. 얘는 모두. 네. 자, 얘는 이제 그러니까 중시한다라고 하는 거 중시, 효과성을 중시합니다. 얘는 효과성을 중시한다. 그렇죠? 얘는 효율성을 중시하고. 자, 그러면 성과주의 예산으로 가보죠. 성과주의 예산 가보면 개별 예산과 지출 항목을 조직 활동에 연결시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직의 활동. 얘는 조직의 활동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조직의 활동을 다시 나눠요. 어떻게? 기능별로. 자, 이 기능으로 나누어진 것을 다시 나눕니다. 다시 프로그램별로 나눕니다. 프로그램별로. 자, 이거 나눈 것을 프로그램별로 나눈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을 해요. 자,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은 뭐가 되냐면 예산 또는 예산액이 됩니다.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자, 이걸 그 아래 160페이지 제일 아래 봐보세요. 비복지관 성과주 예산회가 나와 있거든요. 자, 그거 한번 봐보세요. 먼저 복지관의 예산을 수립할 때 그거 보니까 팀별로 나눴죠. 팀이 이제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획, 그 다음에 상담지도 이렇게 나눴고 그걸 다시
여러 사업으로 나눴어요.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상담지도 팀에서는 청소년 집단 상담, 전화 상담, 딩딩딩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사업 중에 프로그램 중에 청소년 집단 상담을 다시 업무량 곱하기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으로 했어요. 거기 명당 5만 원씩에서 7명까지 35만 원 나와있죠. 즉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입니다. 그게 단위원가. 자, 여기서 단위원가를 얼마로 책정하지? 라고 하는 이 단위원가를 고려하는 것은 비용을 고려하기 때문에 바로 효율성을 중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용을 보는 게 바로 효율성이죠? 비용을 보는 게 효율성이에요. 아무리 효과적이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효율적이지 않죠. 여기는 이제 비용을 고려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걸 효율성을 중시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를 연결하면 되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후반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에서 예산 투입해서. 그 다음에 자 161쪽 제일 위에 장단점입니다. 장점, 프로그램별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자 아까 160페이지 제일 아래에 청소년 집단 상담이 보니까 35만 원이잖아요. 지금 그걸로 보면 자 한 명당 5만 원씩 받아서 7명 그죠? 5만 원씩 이게 해서 이제 35만 원인데 자 이 청소년 집단 상담을 이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사람은 35만 원 내에서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35만 원 내에서는. 즉 프로그램별로 지금 통제가 당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별 통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품목별 예산에서는 아까 위에서는 지출 품목 하나하나에 대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 단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별 통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된 거죠. 지출 품목별 통제를 당하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프로그램 단위별 통제를 당하게 되니까 결국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의 신축성이 부여된 거예요. 그죠? 예산 집행의 신축성이 부여가 된 거예요. 이걸 프로그램별 통제가 된 게. 지출 품목 하나하나 통제받다가 프로그램 단위별로 통제를 받게 되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은 신축적이게 된 거죠. 집행에 있어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이해되죠? 이해합니다. 이거에서 이 지출 품목별 통제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용돈 주면서 10,000원 주면서 야, 이 1,000원은 지우개 사. 이 1,000원은 종이 이게 색종이 사. 이 1,000원은 뭐 사. 1,000원은 뭐 사. 이렇게 딱 용도를 정해져 버리는 게 지출 품목별로. 그럼 애들의 지출 행위를 통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로 오게 되면 10,000원 주면서 10,000원 내에서는 네가 마음대로 사용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은 신축성이 부여가 됐죠, 지금. 이해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온 거고. 자, 다시 한번 161페이지 제일 위를 보세요. 자, 단위 비용을 계산해요. 작은 배분의 합리화가 가능하다. 작은 배분의 합리화가 나왔어요. 작은 배정의 합리화.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세요. 이게 이제 자금의 배정 또는 자금의 배분의 합리화가 있느냐를 따져보면 얘는 없습니다. 품목별 예산은. 얘는 있습니다. 얘도 있습니다. 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금 배정의 합리화는 합리적으로 자금을 배정하는 것은 품목별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가능해요. 이해됐어요? 자금 배정을 합리화하는 것은 품목별 예산만 합리적으로 배정을 못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합리적인 배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나머지 얘들한테 자금 배정을 직관적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직관적으로 하는 게 합리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알았죠? 예. 합리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자 이건 이제 관리자에게 유리합니다. 단점 보세요. 효율성에 치중하다 보니까 효과성을 무시하게 된다. 그 다음에 단위 비용을 책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중요합니다. 단위 비용을 책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왜 그래요? 단위 비용을 고려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따라서 단위 비용 책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면 무조건 그냥 성과주 예산이에요. 왜? 단위 비용을 고려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알았죠? 고려하지 않으면 뭐 생각도 안 하는데 뭐가 어려워. 아예 어렵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하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측정하지? 이제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단위 비용 하면 무조건 성과 중 예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 예산으로 가보죠. 자, 161쪽에 계획 예산 보세요. 먼저 목표를 설정한다. 그죠? 얘는 조직의 목표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됩니다. 조직의 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도별 세부 목표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그 세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시 사업을 입안합니다. 그리고 실시 사업에다가 예산을 배정합니다. 이런 형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조직의 목표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지금. 조직의 목표. 조직의 목표로부터 시작하니까 효과성을 중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효과성 뭐예요? 목적 달성도니까. 목표 달성도잖아요. 그죠? 목적을 고려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고, 자, 거기도 161쪽에 그 예를 봐보세요.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계획 예산이죠. 걔를 한번 봐보세요. 자, 목표를 먼저 설정해야 돼요. 얘는 목적을. 목적 뭐예요? 보니까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향상. 그리고 연도별 세부 목표를 수립했죠. 그 표를 왼쪽을 봐보세요. 농어촌 사회 안전망 확충, 농어촌 보건복지 공급 기반 개선, 뭐 이렇게.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시 사업을 입안했죠. 뭐라고 해야 되지? 농어촌 사회 안전망은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치매노인 그룹홈 설치, 국민연금 확충,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사업에다가 예산을 배정한 거예요. 자, 딱 보니까 이거 보니까 지금 일개 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수립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죠? 없어요. 이거는 지금 조직의 상층부에서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이걸 이제 그 이에 맞게끔 세부 이제 예산을 편성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개요 봐보세요. 개요의 2번 프로그램 기획 예산은 프로그램의 목표, 즉 프로그램 중심, 목표 중심이죠. 이건 프로그램. 그다음 이제 개별 예산과 지출을 사업의 목표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 조직의 장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 그죠? 장기적이잖아요. 딱 봐도, 그죠? 장기적. 자, 그리고 3번 중요한데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결국 장기적인 목표와 사업이지만 근데 이것을 각 부서에 연결시키게 되니까 각 부서에서는 이제 거기에 맞는 단기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게 될 테니까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장단점 봐보세요. 장점, 작은 배분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맞죠? 근데 작은 배분은 뭐 어차피 여기 품목별 예산 빼고 나면 다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부서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상호 입장이나 문제점을 이해하게 되어서 조직의 통합 운영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위에 그 상위 부서에서 그 지금 그런 예산을 수립했을 때 각 부서장들한테 그 각 부서 의견을 들어볼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의견을 달라. 뭐 입장을 들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조직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자, 실현성이 있는 장기 계획이 작성된다. 장기적 사업 하면 무조건 여기 계획 예산이에요. 자, 근데 단점 뭐예요? 중앙 집권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최고 결정자가 권력과 의사결정이 이제 최고 결정자에게 중앙 집권화. 그 다음에 거기 결과에만 치중해서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회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쉽지가 않다. 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놔 버렸잖아, 이미. 근데 도중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문제가 발생되죠. 그죠? 장기적으로 다 세워놨는데 도중에 어떤 사회적인 변동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돼도 그러면 그 장기적인 계획 세웠던 걸 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회 변동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 네. 자, 넘겨보세요. 연기준 예산으로 가겠습니다. 연기준 예산은 매년 새롭게입니다. 자, 제로 베이스죠. 자, 우선순위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 이거 우선순위 중요합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거 봐보세요. 여기. 자, 얘는요. 효율성과 효과성과 우선성 모두를 따져요. 우선성을.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를 봐요.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를 봐가지고 이 세 가지가 모두 높을 때 또는 뭐 모두 낮을 때. 자, 모두 높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산을 확충하겠죠. 그죠? 예산을 확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낮으면 어떻게? 예산을 감축하겠죠. 예산을 감축하거나 그 사업을 폐지시켜버리겠죠? 폐지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이상 하지 않고 감축이나 얘가 지금 우선성을 따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여기 지금 얘가 우선순, 이게 우선순위를 따지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전의 사업이 진행됐던 사업이라고 어떤 뭐 우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 또는 다양한 사업을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고려. 뭐 작년에 시행됐었으니까가 아니라 뭐 작년에 시행됐든 언제 시행됐든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뭐 새로운 사업도 같이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이게 뭐 떨어지는 것 같으면 기존 사업이다 다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개요에 봐보세요. 프로그램 쇄신에 기여하고요. 일몰법과 관계가 깊습니다. 일몰법은 법을 정할 때 유효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 기간이 되면 아예 폐지시켜버리는 법을 얘기하는데 제로 베이스니까 이걸 그래서 일몰법 예산이라고 돼요. 이걸 알았죠? 자, 다시 한번 얘를 일몰법 예산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이제 효율성, 효과성, 그 다음 우선순위까지 다 결정한다. 점증주적 특성을 갖지 않죠?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예산의 감축 기능에 적합한 감축 관리 중심 예산제도다. 그거 이제 좀 조심해야 하는데 이게 예산의 감축에 용이하긴 해요. 자, 예산 감축에 용이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감축을 위한 것이다. 절감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틀려요. 절감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알았죠? 감축에 용이하긴 해. 왜? 전년도 예산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얘는. 내년 새롭게니까. 그러니까 감축에 용이하긴 하지만 감축이 될지 확충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걸 해봐야지 알지. 확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감축될 수도 있고. 알았죠? 다만 감축에는 용이해요. 왜? 전년도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이해됐죠? 1급 같은 경우는 이건 예산을 감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틀려요. 감축 목적이 아닙니다. 감축에 용이하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 보세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려한다.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단점, 장점 봐보세요. 장점. 예산 절약에 기여하긴 하지만 예산 절약의 목표는 아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얘도 합리적인 배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 계획하면 틀립니다. 장기적은 어디로 가야죠? 계획 예산. 그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왜? 우선순위를 고려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까 얘하고 똑같아요. 얘는 단위원가를 고려하니까 단위원가 책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 나오는 거고. 알았죠? 얘는 우선순위를 고려하니까 우선순위를 책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알았죠? 이거 고려하니까 어려운 거. 고려하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 나오면 무조건 영기준 예산이 문제 풀 때. 알았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넷 중에 하나예요. 넷 중에 하나. 여기다가 뭐 이거 그 약자로 뭐 LIP다 뭐 이런 거 아니어도 돼요. 그렇게 시험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냥 이제 품성, 개, 영 이 넷 중에 하나예요. 그냥 문제 풀 때. 그래서 거기 162페이지 봐보세요. 제일 아래 보니까 거기서 봐야 할 거. 자, 결정권의 소재. 분권, 직권분권. 자, 그 다음에 정책 결정 흐름. 상향, 하향, 상향. 됐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63쪽으로 와보세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인데 이것도 2순위니까 중요하죠. 자, 일단은 그거 봐보세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뭐 이것도 내용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뭐 여기 어차피 우리 시험 나오는 것만 알면 되니까. 예, 나오는 것만 알면 되니까. 자, 거기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과정입니다. 예, 대상자 선정 과정에 일반 집단, 위기 집단, 표적 집단,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집단 이렇게 이걸 표집 깔때기라고 하죠. 예.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면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결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대상자를 결정할 때 하는 방법이 이게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좁혀가요. 깔때기 모양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여기 제일 넓은 것이 여기가 일반 집단이에요. 자, 일반 집단에서 위험 노출이 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위험 집단입니다. 위험 집단 또는 위기 집단이라고 합니다. 위기 집단으로 좁혀요. 자, 위기 집단에서 내 프로그램에 이제 직접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타겟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걸 이제 표적 집단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표적 집단이 내 프로그램을 실제 이용하지는 못해요. 이 표적 집단으로부터 다시 좁혀요. 뭘로?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표적 집단이면 그냥 다 참여하면 되지 왜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왜 좁혀지냐? 왜 좁혀지냐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좁혀집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거기 나와 있어요. 자, 클라이언트 집단 봐보세요. 거기에 실현 가능성, 윤리성,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능력. 네, 거기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일반 집단 봐보세요. 내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다루려고 하는 해당 문제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포괄적인 대상 인구 집단입니다. 그 중에서도 위기 집단은 위험 노출이 있는 집단이고요. 자, 그 다음에 표적 집단은 수행하려고 하는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대상이 되는 인구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 집단은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도움이 될 사람들이에요. 알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참여하지는 않아요.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가 클라이언트 집단이에요. 근데 이게 왜 좁혀지냐면 먼저 실현 가능성 나와 있죠? 거 보면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윤리성,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능력 나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능력 나왔는데 뭐냐면 실현 가능성은 자, 표적 집단 예를 들어서 500명이라고 하면 근데 내가 가진 예산이 프로그램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500명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0명이 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게 되죠. 그죠? 실현 가능성. 그다음 두 번째, 윤리성은 이건 뭐 그 강제로 내가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 뭐 멱살 잡고 막 끌고 와가지고 무조건 돈 되니까 무조건 참여하라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돼. 자발적. 그러니까 좁혀지는 거예요. 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의 능력. 만약에 우리가 비용을 조금이라도 받는다면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기관이 지금 뭐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차량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그 어르신이 직접 와야 돼요. 클라이언트 능력. 네. 그래서 이제 이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좁혀지는 겁니다. 어떻든 자 여기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자원이 부족할 경우는 표적 집단보다 클라이언트 집단의 인구가 증가된다. 그런 말 나오면 틀리는 겁니다. 왜 틀리냐면 자 보세요. 자원이 뭐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자 다시 한번 인구가 가장 큰 것은 일반 집단이고 그다음 얘고 그다음 얘예요. 이 순이에요. 자원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클라이언트 집단이 표적 집단의 인구보다 더 증가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알았죠? 표적 집단에서 좁힌 게 클라이언트 집단이니까. 이해되셨죠? 딱 크기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날개 쭉 봐보세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목표를 선정하는 지침인데 이 선정 지침이 애간이 제시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와보세요. 우리한테. 이게 본래 1급 논점입니다. 근데 1급 논점이 우리한테 나온 건데 애간은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할 때 스마트 이게 이제 스마트인데요. S는 이제 스페시픽이라고 되어 있으면 구체적입니다. 구체적. 그죠? 즉 명확하게 설정하라는 거예요. 명료하게. 그 다음에 그 M은 측정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A는 달성 가능이죠. 실현 가능. 어테이너블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R이 거기 리절트입니다. 리절트. 자, 결과지향적인 겁니다. 과정지향적이다. 그럼 틀려요. 결과지향적. 마지막으로 T는 시간제한적입니다. 자, 거기까지. 예, 거기서 그 어를 리얼리스틱 해가지고 그 현실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서 알았죠? 결과지향적인 겁니다. 거기 결과지향적. 배관이 제시한 거. 자, 그다음에 논리 모델 봐야 돼. 논리 모델. 이게 2010년 사회복지직에 한번 나오더니 2017년 사회복지직 보직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1급은 뭐 무조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논리 모델인데 자, 여기 논리 모델까지 하고 잠깐 쉴 거니까요. 자, 논리 모델 도식 봐보세요. 투입, 그 다음에 활동, 산출, 성과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투입되는 요소, 이거 짝짓는 문제가 나와요. 문제가 나올 때, 자, 투입되는 요소는 자, 그 어떤 프로그램 진행할 때 투입되는 건 뭐예요? 시간과 인력,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거의 직원, 근무 시간, 뭐 비용,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그냥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투입 요소입니다. 근데 자원봉사자 모집하면 활동에 들어갑니다. 모집하는 건 활동이니까. 이해됐죠? 네, 그거 구분해야 돼요. 자,
그 재원, 즉 예산 들어가고 시설, 장비, 비품 들어가죠. 비용도 들어가죠. 투입에는. 자,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활동이. 그러니까 거기에 쉼터를 제공했다. 뭐 자원봉사를 모집했다. 교육했다.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훈련시켰다. 이런 것도 다 이제 활동이고. 자, 활동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산출이 나오는 겁니다. 산출 다음에 성과가 나오고, 근데 산출은 양적 개념이에요. 양적 개념. 자, 다시 한번. 산출은 뭐다? 양적 개념이다. 양적 개념. 성과는 질적 개념이에요. 따라서 산출 보니까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 참여 인원 수, 그죠? 총 몇 명이 참여했는지, 그 다음에 교육 이수 시간, 총 시간, 몇 시간이나 교육을 해줬는지, 그 다음에 상담 서비스를 총 몇 회를 해줬는지, 자료 배포는 배포 수는 얼마나 되는지, 다 양적 개념이에요. 그죠? 양적 개념이에요. 자, 그 산출 다음에 성과가 있는 겁니다. 산출 다음에 성과. 자, 성과는 뭐가 습득되었다, 뭐가 향상되었다. 끝을 보세요. 습득, 향상, 변화. 그 다음에 재취업 보이세요? 취업되었다. 재취업되었다. 그러면 그것도 성과입니다. 그거 중요해요. 재취업, 취업 중요해요. 그다음 만족도 증가되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성과입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이게 이제 투입 다음에 이게 이제 투입이죠. 그다음 이제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산출 나왔고, 산출을 했기 때문에 성과인데, 이걸 논리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왜 논리 모델이냐면, 논리는 우리가 이제 논리라고 하는 말은 원인과 결과 중에서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설 때 그 논리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논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인과관계가 들어가 있어요.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입니다. 다시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입니다. 얘가 다시 원인이고 얘가 결과입니다. 논리 모델을 읽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이걸 투입했음으로 하여서 이런 활동이 가능한 거고,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산출물이 나온 거고, 이런 산출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읽게 됩니다. 읽는 방법은 이렇게 읽어요. 어쨌든 인과고리로 되어 있죠. 이게 원인, 이게 결과. 여기가 원인, 다시 여기가 결과. 여기가 원인, 여기가 결과. 인과고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건 이건 그냥 이해를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걸 논리 모델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얘들의 이제 요소를 짝짓는 문제가 어차피 나와요. 알았죠? 여기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여기에 투입 요소는 뭐고, 활동은 뭐고, 그 다음에 산출과 성과는 뭐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만 더 추가시키면 돼요. 이제 이 성과하고 영향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영향을. 알았죠? 얘와 얘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보면, 자, 그 그림 아래 봐보세요. 밑에 보니까 성과하고 영향을 제가 구분해 놨어요. 성과는 프로그램의 참여자의 내적 변화예요. 그게 중요해요. 내적 변화. 저 프로그램의 참여자의 내적 변화. 근데 영향은 프로그램 참여자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해당 지역사회의 사회 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와 얘를 만약에 비교하는 문제가 만약에라도 나오게 돼버리면 만약에 자 문제가 주어졌는데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다. 이때 각 논리 모델의 요소로 맞게 짝지어진 걸 고르시오 해가지고 나왔는데 만약에 또는 기억 니어로 나왔는데 느닷없이 영향이 나왔다. 또는 이제 뭐 성과가 나왔다. 내가 공부한 건 투입 활동 산출 성과인데 왜 영향도 들어갔지? 영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알았죠? 이게 영향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영향이 나오고 성과가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또는 성과만 나왔다 하더라도 이 성과인지 영향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얘 둘을 파악하는 방법, 비교하는 방법은 이 프로그램의 참여자의 내적 변화인지를 봐야 돼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성과 해가지고 학교의 안정감이 증가되었다라고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학교 안정감이 증가됐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니까 참여자는 학생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학생 개인의 변화입니까? 아니죠. 그죠? 따라서 얘는 영향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영향인지 성과인지는 그러니까 뭐가 증가되었다. 그러면 아까 보세요. 아까 성과는 뭐가 증가되었다, 습득되었다, 향상되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증가라고 무조건 성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았죠? 그게 개인 내적 변화인지를 봐야 돼. 반드시.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163쪽 날개 쪽 봐보세요. 날개 쪽. 날개 쪽에 서울시, 이거는 서울시 자체 시험을 보는 경우, 만약에 그런 경우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거의 외적 효과성과 내적 효과성으로도 나뉘는데, 내적 효과성은 프로그램 활동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적 효과성은 조직 유지 활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그건 이제 굵게 표시한 것들이 클라이언트 서비스 만족도, 클라이언트의 확보, 그다음에 그 내적 효과성의 긴장 부재 뭐 이런 것들 나왔는데 그게 이제 서울시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쉬고 이제 하죠.